간병인이면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죽은 딸 제사니까 음식 준비나 하란 말이야. 재벌 사모님은 현금 봉투를 수아의 얼굴에 던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폭력 남편을 피해 도망쳐 들어온 재벌가 저택. 수아는 어린 딸을 위해 그 굴욕을 견디며 죽은 딸의 영정 사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액자 속 먼지를 걷어낸 순간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수아가 평생 품고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나잖아. 내가 왜 죽은 사람이 되어 여기에 있는 거야? 죽지도 않은 내 제사상을 내 손으로 차려야 하는 이 기막힌 지옥. 과연 27년 전 사라진 진짜 딸은 왜 죽은 사람이 되어 영정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치밀한 은폐와 뒤바뀐 운명, 그리고 마침내 시작되는 친딸의 처처절한 반격까지. 오늘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스한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평창동 언덕길을 비틀거리며 오르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번개 불빛에 짧게 비쳤다. 얇은 혹겹 옷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 떨고 있는 이수아는 품에 안긴 5살배기 딸 지민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다. 엄마, 나 발 시거워. 우리 언제 집에 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오들오들 떨며 지민이가 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젖은 옷 속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수아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젖은 소매로 아이의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지민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저기 큰 집 보이지? 저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남편 박철수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맨발로 도망쳐 나온 그녀에게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멍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그녀에게 마지막 도피처이자 동시에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언덕 꼭대기, 거대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선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벼락 너머로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그 빛은 수아에게 온기를 주지 못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사람은 집사도 경호원도 아닌 눈이 침침한 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어이구, 이럴 수가. 사모님이 살아오셨나?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수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아는 노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낄 새도 없이 안쪽에서 달려나온 경호원들에 의해 떠밀렸다. 영감님, 또 오셨어요? 회장님이 보시면 큰일 나니까 얼른 가세요. 경호원들이 노인을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다. 수아는 그 소란 속에서 어리둥절한 채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는 거실이었지만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휴, 이 냄새 좀 봐. 비린내에 가난한 냄새까지 섞여서 도저히 못 참겠네.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소파에 앉아있던 서채린이 코를 찡긋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수아를 아래 위로 훑으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수아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비를 좀 맞아서 그렇습니다. 간병인으로 들어온 이수아입니다. 서채리는 뾰족한 손톱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너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며? 우리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거 보통 일 아니니까 각오해. 그리고 너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하면 그날로 이 애새끼랑 길거리로 나앉을 줄 알아. 수아는 아이를 뒤로 숨기며 힘주어 대답했다.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머물게만 해주세요. 서채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대꾸했다. 말은 잘하네. 그래, 어디 실력 좀 보자고. 저기 구석에 서 있지 말고 짐부터 풀어. 그때 옆방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임정숙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불효시 같은 년,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내가 아직 안 죽고 눈 뜨고 살아있다. 서채린이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세우며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약 드실 시간 지났나 보네. 수아씨 뭐해? 당장 할머니 방으로 모셔가지 않고. 수아는 서채린의 등살에 밀려 임정숙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수아는 지민이를 방 구석에 앉혀두고 할머니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다. 임정숙은 수아의 손등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떨어뜨렸다. 아가, 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고생을 얼마나 한 게냐. 수아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일 잘해요. 이제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예쁘기도 해라. 꼭 우리 며느리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네. 수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강진혁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수아는 다시 긴장했다. 강진혁은 비에 젖은 양복을 벗으며 서채린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오? 새로운 간병인은 괜찮은 사람인가? 서채린이 강진혁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다. 여보, 말도 마요. 애까지 딸린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 여자 아니면 밥도 안 드신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강진혁은 서재로 들어가려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앞에 멈춰섰다. 사진 속에는 5살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진혁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채리는 수아를 주방으로 불러냈다. 식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수아의 얼굴에 던졌다. 이거 받아. 오늘부터 우리 집 주방 아주머니 안 나오니까 네가 제사 음식까지 다 준비해. 수아가 봉투를 주우며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사모님, 제사라니요? 제가 할머니 간병 말고 음식까지 하는 건 계약에 없었습니다. 서채린이 주방 조리대를 손바닥으로 탕치며 소리를 질렀다.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내일이 실종된 우리 아가씨 은별이 제삿날이야. 죽은 사람 기리는 상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만 준비해. 만약 하나라도 소홀하면 내 딸년 당장 내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안 제사 방식을 잘 모릅니다. 주방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부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채린이 수아의 턱을 치켜들며 싸늘하게 말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 시키는 대로 안 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 비오는 바닥으로 꺼지든가. 선택해, 어떡할래? 수아는 지민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채리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수아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가서 아가씨 얼굴이나 익혀둬. 어떤 상을 받아야 할 뿐인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수아는 향 냄새가 진동하는 2층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는 하얀 천이 깔린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다가가 액자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하얀 천으로 액자 유리창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뿌연 먼지가 걷히고 액자 속 아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이는 하얀 명주옷에 연꽃 자수가 정교하게 놓인 옷을 입고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액자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있지? 수아는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사진 조각 하나를 꺼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라며 평생을 품고 살았던 찢어진 사진이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진 사진 조각을 영정사진 옆에 나란히 대어 보았다. 찢어진 종이의 거친 단면이 자석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사진이 되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수아 자신의 5살 때 모습이었다. 세상에, 그럼 내가 죽었다고? 내가 은별이라고? 수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27년 전 대구시장 한복판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울부짖던 기억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은별이에요. 수아가 사진을 품에 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때 영정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채린이 들이닥쳤다. 서채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수아를 보고 눈을 부라렸다. 인연이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 앞에서 곡소리를 내. 서채린은 수아의 머리채를 휘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사모님, 이 아이 안 죽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저란 말이에요. 서채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더니 수아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후려쳤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여. 너 같은 청것이 우리 아가씨 이름을 함부로 올려? 당장 나가서 음식이나 준비해. 한마디만 더 하면 내 딸이랑 같이 지하실에 가둬버릴 줄 알아. 서채리는 수아의 팔을 꼬집으며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수아는 영정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구석에 떨어진 사진 조각을 필사적으로 쳐다봤다. 서채리는 수아가 떨어뜨린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보지 못한 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방을 나갔다. 수아는 복도에 엎드려 쓰린 뺨을 부여잡았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불빛을 보며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두고 봐. 당신이 죽었다고 믿는 그 딸이 당신 앞에 똑똑히 서게 해줄 테니까. 수아는 지옥 같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하며 결심했다. 죽은 사람 취급받는 자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뺨에 시퍼런 멍이 든 이수아는 부엌에서 제사 후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서둘러 아침상을 차립니다. 서채리는 팔짱을 낀 채 이수아의 등 뒤에서 독사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서채린이 코를 훌쩍이며 이수아가 내온 국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수아 씨, 제정신이야? 국이 다 식었잖아. 이런 식어빠진 음식을
지금 우리 남편더러 먹으라는 거야? 이수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국그릇을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로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서채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 밑으로 국그릇을 툭 밀어버렸습니다. 데우긴 뭘 데워. 천한 손맛이 밴 국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니까 당장 치워버려. 간병인 주제에 안주인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그때 강진혁 회장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채리는 강진혁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국그릇을 줍는 척하며 얼굴색을 바꿨어요. 어머, 수아 씨,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뜨거운 국물에 데웠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치울 테니까 어서 가서 약부터 발라요. 강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이수아와 서채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동이요? 수아 씨,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이수아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서채리는 강진혁의 팔에 매달리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수아 씨가 어젯밤 제사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당신은 어서 식사하세요. 이수아는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며 치매를 앓는 임정숙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정숙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다가 이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별아, 우리 은별아. 내 엄마가 밤새워 수놓아준 그 덧시는 어디 갔니? 그거 신어야 발이 안 시릴 텐데. 이수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임정숙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별이라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임정숙은 이수아의 멍든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온 게야. 아가, 내 어깨에 그 흉터는 아직도 아프냐? 이수아는 임정숙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것 같아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채리는 할머니 방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채리는 이수아가 은별이라는 확신이 들자 당장 내쫓을 궁리를 하며 이수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이수아의 낡은 가방을 파헤치던 서채린의 손에 낡고 누런 첫 뭉치가 잡혔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연꽃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분홍색 아기 덧신 한 켤레가 나타났죠. 이럴 수가, 이게 왜 인형 가방에 있어? 이건 27년 전 그 애가 신고 나갔던 거잖아. 서채리는 이수아가 강진혁의 친딸임을 직감하고 덧신을 품에 숨겨 정원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강진혁이 서재 창문을 열고 서채린을 불렀어요. 여보, 거기서 뭐하고 있어? 손님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어서 들어오지 않고. 서채린은 깜짝 놀라 덧신을 소매 속에 급히 찔러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정원의 꽃이 예뻐서 잠시 구경하고 있었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한편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저택을 나온 이수아는 담벼락 근처를 서성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이 집의 은퇴한 수석 집사였죠. 노인이 이수아의 얼굴을 보더니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어릴 때 대구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나? 눈매가 돌아가신 전 사모님을 꼭 빼닮았구먼. 이수아가 노인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저를 아세요? 27년 전 그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아침 사모님이 국을 끓이다 실수로 아가씨 어깨에 국물을 쏟으셨지.
그래서 아가씨 어깨엔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은 나랑 회장님 뿐이라네. 이수아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아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강진혁이 평소 좋아하던 부추를 듬뿍 넣은 잡채가 올라왔죠. 강진혁은 잡채를 한 젓가락 입에 넣더니 씹는 것을 멈추고 멍하니 이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이 맛은, 자네, 이 잡채에 무엇을 넣었나? 죽은 내 아내가 해주던 맛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서채리는 강진혁의 반응에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서채리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가 화장대 위에 있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수아의 지하방 이불 밑에 반지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잠시 후 저택에 서채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소중한 반지가 사라졌다고요. 서채린은 고용인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고 이수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수아, 내년이지? 아침부터 집안을 뒤뚱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당장 2년 방부터 뒤져봐요. 경호원들이 이수아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곧 이불 밑에서 번쩍이는 반지가 나왔습니다. 서채린이 반지를 치켜들며 강진혁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은혜도 모르고 도둑질을 하다니. 이런 년을 어떻게 집에 둬요?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요. 이수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강진혁은 이수아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갈등했지만 채린이 이미 경찰 수사관들을 불러 저택 안으로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이수아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필사적으로 임정숙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정숙은 품 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이수아에게 건네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이거 들고 어서 가라. 이 안에 네가 누구인지 증명할 모든 게 들어있다. 이수아는 할머니의 보따리를 가슴에 꼭 품고 수사관들과 맞서기 위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천둥이 치며 무거운 구름이 저택 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실을 향한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채린이 부른 경찰 수사관들이 거실 한복판에서 이수아를 범죄자 취급하며 가로막았습니다. 서채린은 보석함을 흔들어 보이며 수사관들에게 독설을 내뱉었죠. 이런 근본 없는 여자를 간병인으로 들인 게 제 실수예요. 어서 이 도둑년 연행에 가세요. 수사관들이 이수아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저택의 육중한 대문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남루한 차림의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서채리는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수사관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유, 회장님, 손님이 오신 것 같으니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수아 씨는 저기 구석에 꼼짝 말고 세워두세요. 서채리는 서둘러 뒷문으로 나가 노인을 정원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서채린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노인의 코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이 돈 다 영감님 거예요. 그 애는 대구시장에서 길 잃고 헤매다 벌써 20년 전에 죽었다고 회장님 앞에서 똑똑히 말하란 말이에요. 노인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수표를 가로채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죠. 걱정 마쇼, 사모님.
내 입은 돈만 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이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임정숙 할머니의 약을 챙기기 위해 본체 복도를 지나던 이수아는 정원 쪽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수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서채린이 노인에게 뒷돈을 건네며 은별의 사망 조작을 사주하는 추악한 광경이 이수아의 렌즈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수아는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벽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채린은 노인을 배웅하고 돌아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서채린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철수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신 마누라 이수아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이 진 도각빚 다 갚아주고 큰돈 만지게 해줄 테니 당장 평창동으로 와. 도박장에서 쫓겨나 떠돌던 박철수는 서채린의 전화를 받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침을 뱉었습니다. 거참, 우리 마누라가 돈 많은 집 간병인으로 들어갔다더니 사모님이 직접 연락까지 주시고 영광이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박철수는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평창동 저택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지민의 뒤를 밟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제사 준비로 저택 안은 분주해졌고 서채리는 이수아를 지하실로 불러냈습니다. 서채리는 이수아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지하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죠. 너 같은 도둑년은 이런 제삿날 거실에 발도 들이지 마. 여기서 내 딸이랑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서채리는 지하실 철문을 밖에서 쾅 닫고 자물쇠를 걸어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이수아는 지민을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무서워. 우리 언제 나가? 지민이가 이수아의 옷자락을 붙잡고 훌쩍거리자 이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이수아의 손끝에 낡은 벽지 사이로 툭 튀어나온 종이 뭉치가 느껴졌어요. 이수아가 벽지를 뜯어내자 그 안에는 강진혁 회장이 평생을 찾던 실종 아동 수색 중단 요청서와 가짜 사망 진단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채린이 남편 몰래 은별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꾸민 조작 서류들이었죠. 그 시각 거실에서는 제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만 임정숙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정숙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지하실 열쇠를 손에 쥐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임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이수아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임정숙 할머니는 이수아의 손에 낡은 비단 보따리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우리 은별아. 내 애비한테 이거 꼭 보여줘라. 내 엄마가 남긴 베네저고리다. 이수아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던 그때 서채린이 계단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이수아, 너 당장 그 보따리 내놔. 서채린은 계단을 뛰어내려와 이수아의 머리채를 휘잡고 보따리를 뺏으려 난동을 부렸죠. 두 여자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거실 한편에 있던 대형 도자기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굉음을 냈습니다. 서재에서 제문을 읽고 있던 강진혁이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서채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옷을 흐트리며 강진혁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수아가 어머님 폐물을 훔치려다 들통나니까 저를 죽이려 들어요. 이 도둑년 좀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저택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박철수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강진혁의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했죠.
회장님, 이 여자가 우리 집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상습 사기꾼 이수아입니다. 내가 여태 이 여자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재벌집 딸 행세까지 하려 든단 말입니까? 박철수는 이수아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수아는 찢어진 셔츠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 사진 속 아이를 봐주세요. 저 아이가 바로 저란 말이에요. 강진혁은 박철수의 비열한 눈빛과 이수아의 처절한 호소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듯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서채리는 박철수와 은밀한 미소를 나누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이 더러운 것들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지 않고. 경호원들이 이수아의 팔을 꺾어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수아는 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사진 조각을 필사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아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강진혁을 향해 사진 조각을 힘껏 내던졌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이 사진을 맞춰봐 주세요. 사진 조각이 강진혁의 발치에 떨어졌고 저택에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가 되자 강진혁의 저택 거실에는 서리발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붉은 눈을 하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어젯밤 아수라장 속에서 이수아가 던지고 간 낡은 사진 조각을 돋보기로 세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을 자신이 평생 보관하던 액자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진의 찢어진 단면이 자석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강진혁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강진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30년 가까이 가슴에 품어온 내 자식이 정말 살아있었단 말인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을 앞에 두고 도둑년이라니. 그때 서채린이 화장도 하지 않은 초췌한 얼굴로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채린이 강진혁의 팔에 매달리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그거 다 가짜예요. 저 여자가 지하실 바닥에서 주워서 교묘하게 위조한 거라고요. 저런 사기꾼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당장 저 사진 치워버리세요. 강진혁이 서채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입 다물어. 조작이라니. 이 낡은 종이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저 여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야. 대답해봐. 서채리는 강진혁의 호통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뭘 두려워해요? 저는 단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저 불효시 같은 간병인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저 여자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고요. 강진혁은 서채린의 독서를 무시하고 서랍에서 은밀하게 보관하던 무전기를 꺼내 경호팀장을 호출했습니다. 한편 지하실로 다시 쫓겨났던 이수아는 임정숙 할머니의 도움으로 뒷문을 통해 잠시 정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수아는 절망의 끝에서 담벼락 너머를 서성거리던 눈이 침침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예전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은퇴한 수석 집사였습니다. 노인이 이수아의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더니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아니 아가씨. 어젯밤 그 소동을 다 들었소. 사실 아가씨 어깨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고생 많았지?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수아는 노인의 증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정말인가요? 제 어깨에 있는 이 흉한 자국이 사연이 있는 건가요? 제발 숨기지 말고 다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그 흉터는 실종되던 날 아침에 사모님이 국을 끓이다 실수로 쏟아서 생긴 거라네. 사모님이 아가씨를 잃어버리고 평생 그 흉터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셨어. 회장님도 그날의 비극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계신다네. 아가씨 어깨에 그 상처가 바로 아가씨가 이 집의 진짜 딸이라는 증거요. 이수아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화상 자국이 부모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랑의 끈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남긴 흔적이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이 상처가 원망스러웠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 시각 박철수는 저택 별채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서채린이 건넨 가짜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채린이 별채 문을 잠그고 들어와 박철수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철수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이제 시간이 없어. 이수아를 오늘 안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수아가 과거의 도박빚 때문에 아이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는 가짜 증언 다 외웠지?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돼. 박철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모님 걱정도 팔자죠? 내가 그 여자 사기꾼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니까. 그나저나 내 몫은 확실히 챙겨주시는 거 맞죠? 이 정도 일이면 강남 빌딩 한 채는 주셔야지. 서채린이 보석 가방을 흔들어 보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만 완벽하게 처리해. 그러면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 쥐어줄 테니까. 대신 이수아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해. 강진혁은 서재에서 깊은 고심 끝에 가문 전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진혁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 사람들을 저택으로 보내게.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하네. 그리고 저 박철수라는 놈의 뒷조사도 병행하게. 저놈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배우가 누군지 샅샅이 파헤쳐. 이수아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지하실을 탈출해 강진혁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수아는 강진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제발 저를 똑똑히 봐주세요. 제 왼쪽 어깨에 있는 이 붉은 화상 흉터를 봐주시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증거예요. 강진혁은 이수아의 어깨에 남은 손바닥만 한 화상 자국을 보는 순간 27년 전에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쏟으며 비명을 지르던 아내와 자지러지게 울던 5살 은별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이수아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별아, 내 새끼 은별이가 맞구나. 이 흉터를 내가 어떻게 잊겠니? 애비가 눈이 멀어 너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구나. 가엾은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 광경을 목격한 서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서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채린은 이수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봐. 저건 가짜 흉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문신으로도 저런 상처를 만든다고요.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사기꾼년한테 속으면 안 돼요. 강진혁이 서채린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손대지 마.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이 아이는 내 딸 은별이야. 내년에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딸을 모욕하지 마. 한 번만 더 은별이 건드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진혁은 별채에서 대기하던 박철수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진혁이 박철수의 코앞에 두툼한 합의서 한 장을 던졌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이 요구한 돈 여기 다 있네. 대신 이수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지민이에 대한 권리도 영구히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박철수는 돈 냄새에 눈이 멀어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가지고는 좀 섭섭한데요. 사실 제가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요. 사모님이 은별 아가씨 실종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사망 신고까지 강행했는지 다 풀어버리면 우리 사모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서채리는 박철수의 돌발 발언에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박철수, 너 미쳤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려. 당장 입 닥쳐. 강진혁은 박철수와 서채린의 비열한 공모 사실을 깨닫고 저택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진혁이 인터폰으로 경호팀장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잠가. 개미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나가지 못하게 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관이 올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누구도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다. 저택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서채리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서재 금고 속 비자금과 보석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서채린이 창밖을 내다보며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감시하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안 돼. 여기서 나갈 수 없단 말이야. 제발 살 길이 있어야 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이수아는 2층 자신의 옛방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아는 가슴에 품은 연꽃 덧신을 꽉 쥐며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위해 밤을 지새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창동 저택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평창동 대저택의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인이 찍힌 노란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를 쥔 그의 손은 심한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품어온 희망과 절망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선 서채리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놔줘요. 어차피 가짜로 나올 텐데 당신이 마음 쓸 거 없잖아요. 하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손을 매정하게 쳐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비켜.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류를 꺼내 맨 아랫줄을 확인한 순간 강진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친자관계가 성립함. 어이구, 은별아. 내 새끼 은별아.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강진혁은 서류를 쥔 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서채린이 사색이 되어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자 강진혁은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포효했습니다. 이 사악한 년, 감히 내 딸을 앞에 두고 아직도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당장 무릎 꿇어. 거실 구석에서 지민을 품에 안고 떨던 수아는 강진혁이 부르는 자신의 진짜 이름 은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강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찾으셨나요? 정말 제가 아버지 딸이 맞나요? 강진혁은 바닥을 기어 수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은별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새끼를 파출부로 부리고 도둑으로 몰다니 내가 죽일 놈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7년의 서름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려던 서채리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은별의 실종을 조작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전현을 당장 지하실에 가두고 법정 대응 준비해. 내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할 것이다. 은별은 27년 만에 열린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인형과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임정숙 할머니는 정신이 맑아진 듯 은별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보물이 돌아왔으니 이제 꽃길만 걷자구나. 할머니는 은별의 가방 속 연꽃 덧신을 꺼내 은별의 발에 대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택의 모든 고용인은 은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를 멸시했던 이들은 몸을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은별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살기 위해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잘 지내봐요. 지민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할아버지 강진혁의 무릎 위에 앉아 웃었습니다. 강진혁은 손녀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누구도 너희를 못 건드리게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강진혁은 은별을 데리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별한 친엄마의 위패 앞에서 강진혁은 고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별이를 찾았소. 당신이 하늘에서 도왔나 보오. 은별 역시 엄마의 위패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사당 밖으로 나오자 황금빛 햇살이 은별을 비추었습니다. 은별은 간병인복을 벗고 우거진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친엄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은별이 가져온 찢어진 사진 조각을 영정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침내 27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의 얼굴이 하나로 완벽하게 합쳐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27년간 멈춰있던 우리 집 시계가 이제야 다시 돌아간다. 강진혁의 말에 은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택에는 연꽃 향기가 스며들었고 온 가족이 서로를 안아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가운데 대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평창동 대저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깊은 밤이었습니다. 천륜의 기적을 확인하고 상봉의 눈물로 가득했던 저택의 공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금 서늘하고 불길한 살기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 되찾을 수천억 원대의 유산 소식을 접한 전 남편 박철수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박 빚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에게 서채린이 던진 정보는 지옥 구덩이에서 내려온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자 인생 역전의 도박판이었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서채린이 미리 열어둔 저택 뒷마당의 비밀 통로를 통해 쥐새끼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 위로 그의 흙탕물 젖은 발자국이 남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는 오직 수아의 방만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서슬 퍼런 등산용 칼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광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린 지민이가 엄마인 수아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7년의 한을 풀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수아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박철수는 그 평화를 비웃듯 번쩍이는 칼날을 지민이의 간이 달한 목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지민이가 끙끙거리며 신음하자 수아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고 눈앞에 펼쳐진 악마 같은 남편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려다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철수, 당신 미쳤어? 우리 지민이한테 그 칼 치워. 제발 부탁이야. 아이는 건드리지 마. 수아의 온몸이 낙엽처럼 바르르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상속 포기 각서를 내던졌습니다. 시끄러워. 내 딸년 목숨 아까우면 당장 여기 지장 찍어. 네가 재벌 딸이면 다야? 내 돈은 어떡할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채리는 복도 끝에서 보안 카메라를 하나하나 끄며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철수가 지민이를 인질로 삼아 저택을 빠져나가는 틈을 타 자신은 금고를 털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죠. 빨리 움직여요, 철수 씨. 내가 돈 가방 챙겨서 따라갈 테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뱀의 혀처럼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소음을 눈치챈 강진혁 회장이 복도로 뛰어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철수가 지민이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구리의 부상도 잊은 채 강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철수 씨, 제발 진정하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지민이만은 놔주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회장이 손녀를 위해 비참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채리는 옆에서 여보, 저건 쇼예요. 저 둘이 짜고 당신 재산 노리는 거라고요. 라며 마지막까지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흥분한 박철수가 칼을 휘둘렀고 지민이의 가느다란 팔에서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수아는 정신이 나간 듯 박철수에게 달려들었고 강 회장 역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찰나 박철수의 칼날이 강 회장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수아의 처절한 비명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서채리는 남편을 돕기는커녕 서재로 달려가 금고 속 보석과 비자금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 돈은 내 거야. 그녀의 눈엔 쓰러진 남편의 피보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했습니다. 박철수는 피 흘리는 지민이를 들쳐업고 정원의 어두운 숲을 향해 도주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수아는 맨발로 진흙탕을 구르며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박철수, 내 딸 내놔. 차라리 나를 죽여. 수아의 손톱은 문을 긁다 빠져나갔고 비릿한 피냄새와 빗물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앞에서 그녀는 오열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려던 서채린의 차 앞을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고를 포위하자 서채린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채린 씨,
살인 미수방조와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끈 보안 카메라는 사실 임정숙 할머니께서 이미 다른 채널로 복제해 두셨더군요. 창고 안에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박철수는 최후의 발악으로 기름통을 걷어찼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켜서 기름 웅덩이 위에 가져다 대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같이 불타 죽는 거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지민이의 울음소리는 점차 가늘어갔고 수아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불길이 일기 직전에 창고 문을 향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지듯 몸을 날렸습니다. 평창동의 밤은 그렇게 잔인한 폭우와 인간의 추악한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모성애의 절규로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지민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진흙투성이가 된 수아의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 뒷산의 우거진 숲속, 낡고 허름한 창고 주변은 이미 아비규환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시야를 가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경호팀 차량이 내뿜는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만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경찰들은 서치라이트를 창고 정문에 집중시켰고 그 강렬한 빗줄기는 빗줄기를 뚫고 박철수가 숨어있는 창고 안을 잔인하게 비추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철수는 한 손에는 기름통을, 다른 한 손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라이터를 쥐고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품에는 겁에 질려 울음조차 내뱉지 못하는 어린 지민이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는 옆구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피가 흥건히 배어나온 셔츠를 입은 강진혁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막 탈출하다시피 달려온 그는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면서도 창고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확성기를 쥔 그의 손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창고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그러나 산을 울리는 호랑이 같은 기세로 외쳤습니다. 박철수,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네가 도박판에서 날린 사채빚, 내가 오늘 아침 이잡듯 뒤져서 몽땅 사들였다. 이제 내 목숨줄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이다. 네가 여기서 불을 지르든 도망을 가든 너는 이제 내 노예나 다름없어. 창고 안에서 기름통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발악하던 박철수의 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창고 문틈으로 핏발선 눈을 들이밀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내 빚을 왜 사? 거짓말하지 마. 나를 속여서 지민이를 뺏으려는 거지. 내가 그 수작에 속을 줄 알아?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불 질러버릴 거야. 강진혁은 옆구리의 통증을 참아내며 서늘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이나 확인해봐라. 내 모든 채무 관계자가 나 강진혁으로 바뀌었다는 법적 통보가 이미 갔을 거다. 박철수, 지금 항복하면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인간답게 살 기회를 주겠지만 내 딸과 손녀를 건드린다면 너는 평생 지하 감옥에서 노예처럼 빚만 갚다 죽게 될 거다. 선택은 내 몫이다.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라이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진혁 회장이 자신의 모든 빚을 인수했다는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탐욕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인생이 거대 자본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원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수아의 눈에 창고 뒷문의 좁은 환기구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빗물에 미끄러운 창고 벽을 손톱이 깨질 정도로 부여잡고 기어 올라가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근처에 있던 모래 주머니를 찢어 박철수의 얼굴을 향해 한 움큼 힘껏 던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우리 지민이 내놔. 눈에 거친 모래가 들어간 박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아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민이를 낚아채 자신의 가슴 속으로 꽉 감싸 안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고 정문이 박살났고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흙탕물을 들이키며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수아는 지민이를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와 강진혁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강진혁은 피 묻은 손으로 딸과 손녀를 감싸 안으며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별아, 지민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 못난 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시각 저택 차고 앞에서 도주하려던 서채린도 형사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서채린은 이건 자작극이라며 발악했지만 형사가 내민 태블릿 PC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임정숙이 치매인 척하며 사모님의 만행을 모두 녹화해 둔 것이었죠. 강진혁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서채린을 보며 얼음장 같은 일가를 날렸습니다. 서채린, 내 딸의 소중한 인생을 27년이나 망친 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로 뼈저리게 갚게 해주마. 내 재산은커녕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내 손엔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강진혁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옆구리에 부상이 심해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수아는 떨리는 가슴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강진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아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27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아무데도 안 가고 아버지 옆에서 효도하며 살게요. 수아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맑고 투명한 새벽 달빛이 부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모진 계절이 지나고 평창동 대저택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채린과의 치열했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지 어느덧 6개월. 이제 이수아라는 가짜 이름은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진혁 회장의 당당한 장녀, 강은별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새 주민등록증 속 세 글자는 27년의 방황을 끝내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은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있던 강진혁에게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구청에 다녀왔어요.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강은별이 되었네요. 27년 만에 진짜 이름을 되찾으니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강진혁은 돋보기 안경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별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은별아.
그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구나. 이 못난 애비가 죽기 전에 이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야 하늘에 있는 내 어머니를 만날 낯이 서는구나. 은별은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어요. 아버지 건강만 잘 챙기시면 돼요.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강진혁은 서재 창밖으로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가리키며 넉살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 걱정은 마라. 우리 은별이가 해주는 정성 어린 밥 먹고 사는데 아플 틈이 어디 있겠느냐. 그나저나 재단 일은 어떻게 되어가니? 네가 맡은 일이 워낙 커서 무리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구나. 은별은 강진혁으로부터 해성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물려받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 아동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재단 사무실로 출근해 아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때로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아픔을 겪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은별이 재단 팜플렛을 강진혁에게 보여주며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저랑 같이 가셔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제가 겪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힘이 될 수 있도록요. 강진혁은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 애비도 전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은별이가 마음껏 날개를 펼쳐서 슬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다. 돈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니? 이때 거실에서 지민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유치원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고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집안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새로 산 예쁜 구두를 신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강진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 구두 신고 유치원 가도 돼요? 진짜 예뻐요. 은별이 엄마가 사준 거예요. 강진혁은 서재 밖으로 달려나가 지민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말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자랑 많이 하고 오너라. 오늘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줄게. 지민이가 강진혁의 볼에 뽀뽀를 쪽하며 애교를 부리자 집안 전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때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던 대저택에는 이제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은별은 주방으로 향해 앞치마를 고쳐 메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의 집 간병인으로 일하며 서럽게 눈물 적시며 차렸던 밥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담는 축복의 시간이었죠. 은별은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임정숙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주방으로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은별이 돌아온 뒤로 정신이 아주 맑아지셔서 이제는 집안의 든든한 어른으로서 은별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은별이가 끓이는 찌개 냄새는 정말 천하일미로구나. 꼭 내 엄마가 살아생전 해주던 그 냄새야. 내 엄마도 참 손맛이 좋았는데 네가 그대로 빼닮았어.
은별이 할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포근하게 덮어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부추 잡채도 금방 해드릴게요. 오늘은 고기도 듬뿍 넣고 할머니 기력 보충하시게 맛있게 했어요. 임정숙은 은별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은별아.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벌써 요양원에서 이름도 없이 말라 죽었을 텐데.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고 빛이다. 내가 이 눈을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편 세상의 끝으로 몰린 악인들의 비참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서채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용번호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독방에서 서채리는 매일같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외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철수 역시 아동 납치와 살인 미수 등 무거운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박의 망령에 사로잡혔던 박철수는 면회 온 은별의 변호사로부터 양육권 영구 포기 각서와 절연 통보를 받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끊어진 천륜의 끈은 두 번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진혁이 수저를 들며 은별과 지민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집이지. 27년 동안 이 밥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내 딸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는 날이 오다니. 자, 다들 맛있게 먹자꾸나. 지민이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크게 한 입 떠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은별은 지민이의 밥 위에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우리 딸. 엄마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강진혁은 밥을 먹다 말고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별이 5살 때 찍었던 찢어진 사진 조각이 액자에 담겨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이 겪은 아픔과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별은 서재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된 연꽃 자수 덧신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작고 낡은 덧신이 자신을 부모님께 인도해주고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준 생명의 밧줄이었죠. 그녀는 덧신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었습니다. 은별은 덧신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제사상을 차리며 피눈물을 쏟던 그날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강은별의 인생도 이제야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와 은별의 허리를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할아버지도 같이 가신대. 은별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도시락 싸서 놀러 가자. 이제 우리 지민이 하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줄게. 평창동 저택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7년간의 시린 겨울을 견뎌낸 가족 위로 끊어지지 않을 진한 혈육의 정이 담긴 영원한 봄이 찾아오며 기나긴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27년의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 이름을 찾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은별 씨의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제사상을 직접 차려야 했던 그 기막힌 운명 앞에서도 은별 씨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천륜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시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은별 씨가 낡은 덫인 한 켤레로 기적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행운과 따뜻한 위로가 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고 화사하게 피어난 연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화창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잔잔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응원의 말씀은 사연의 주인공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한 그릇이었습니다.